실러버스 B의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트니스 추적기 앱의 근본 원인이기보다는 결함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 근본 원인이라는 루트 코즈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결함, 장애 또는 그 디펙에 대한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 문항인 것 같죠. 그래서 루트 코즈 때문에 결국에는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 때문에 결함이 만들어지고, 결함이 실제 장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근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이 장애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루트 코즈의 원인, 루트 코즈라는 근본 원인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결함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요구사항 작성자가 피트니스 교육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자가 심장박동을 시간당 박동수 BPH beat per hour로 측정하기 원한다고 잘못 가정을 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여러가지 상황, 실제 상황에서는 이건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요구사항이 모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 요구사항을 작성한 사람이 심장 박동수를 시간당 박동수 BPH로 측정할 것이다. 심장박동 측정의 단위를 BPH로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정의 근거가 뭐냐면, 교육 분야에서, 피트니스 교육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 뭔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코드에 실제로 이게 잘못 박혀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B번 볼까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테스터가 상태 전이 테스팅을 배운 적이 없어서 주요 결함을 놓쳤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테스터가 이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실러버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명세 기반 기법 중에 상태 전이 테스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나 이런 개념들을 혹시 못 배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이나 교육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결함을 놓쳤다라는 것은 그것의 결함 자체라기보다는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C번 볼까요? GPS 기능에 들어간 잘못된 구성 변수 configuration variable로 인해 일광 절약 시간 동안, 데일라이트 타임 동안 위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여름 하절기가 되면 일광 그 절약 시간, 그런 시간들을 이제 시간 존을 이제 변경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설정하는데 이제 GPS에서 뭔가 그 관련된 환경 변수, 구성 변수들을 이제 설정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설정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configuration variable은 아마 그 인베디드 쪽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캘리브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쪽에 그 튜닝하거나 캘리브레이션하는 그러한 계측과 관련하거나 뭐 이러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면에서 이제 코드의 일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코드는 아니지만 별도의 데이터 파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그 잘못 설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코드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코드의 일부로서 잘못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D번도 한번 볼까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가 태양광 반사 효과를 잘못 이해했다. 여기도 지금 앞에 A번과 B번과 같이 비슷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테스트할 대상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데 조금 미숙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A번, B번, D번과 같이 뭐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것들은 주로 근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C번이 되겠죠.
22번 문제입니다. 식물용 일별 일조량 기록기는 식물이 태양에 노출된 시간의 합에 따라 일조량 점수와 평균 태양열 강도를 산출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노출 시간, 열 강도, 점수 뭐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을 데이터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3번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스트 케이스 1번은 노출 시간 1.5시간, 그 다음에 열 강도는 아주 낮음, 그래서 점수는 10점. 이렇게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자, 유효한 동등분할 입력값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 추가해야 하는 최소의 테스트 케이스 몇 개인가? 자, 여기서 전제가 있죠. 유효한, 밸리드한 동등분할 입력값. 자, 동등분할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명세기반 기법의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는 그 예제 문제입니다. 자, 일조량 점수부터 볼까요? 일조량 점수는 시간값이죠. 그 시간값인데 3시간 미만이 하나의 구간이고 3시간 이상에서 6시간 미만까지가 하나의 구간이고 또 6시간 이상 이렇게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총 3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태양열 강도는 이렇게 나열형으로 열거형으로 4가지로 되어 있죠. 아주 낮음,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밸리드한 요소만 보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티셔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노출 시간은 3가지의 파티션이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 케이스 1번과 3번은 첫 번째 클래스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7시간이니까 6시간 이상 세 번째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노출 시간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하나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열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낮음, 낮음, 중간, 높음 4가지 중에 지금 아주 낮음이 2개, 중간이 하나, 그러니까 낮음과 높음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3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약간 트릭이 있는데 뭐냐면 노출 시간과 열강도는 결국에는 하나의 쌍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서 누락된 케이스에 노출 시간에 뭐 5시간과 뭐 낮음, 그 다음에 5시간과 높음 뭐 이렇게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강도가 빠져있는 4개 중에 2개에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가 최소한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출 시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어디든지 껴서 넣으면 커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최소의 테스트 케이스는 2개, B번이 될 겁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테스트 시작 종료 조건의 예이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서 이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항목들이 테스트의 시작 조건이냐 아니면 종료 조건이냐 어디에 해당되느냐 라는 것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의 시작 조건, 종료 조건을 알아야겠죠. 테스트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테스트를 시작해야 될지, 그 다음에 테스트를 언제 종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테스트 매니저가 결정하는데 이때 이것을 그냥 임의로 중간고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 각 테스트 레벨 또는 테스트 활동들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테스트 종료합니다. 이러한 시작 조건, 종료 조건을 계획 단계에서 이미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립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니저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조건들을 체크해 보면서 이제 테스트 시작해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종료해도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이제 테스트의 시작이고 어떻게 종료일까? 보통은 테스트의 시작이라고 하면 테스트할 준비가 됐는지를 보는 게 많죠. 이를테면 환경 셋업, 그 다음에 뭐 리뷰가 종료됐는지, 아니면 테스트할 대상 소프트웨어가 구현됐는지, 아니면 이전 단계 테스트가 뭐 완료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의 중요한 조건들이고, 종료 조건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를테면 뭐 비용이나 시간, 리소스가 다 썼는지, 그 다음에 커버리지 기준이라든지 기능의 항목들을 다 준수했는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결함에 어떤 것들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까요? 초기 예산 3만 달러와 추가적인 예비비 7천 달러를 지출했다. 자, 이거는 지금 이미 예산을 다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3만 달러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혹시 모르니 버퍼로 7천 달러 정도의 예비비를 두었는데 예비비까지 다 썼다. 이제 가용한 예산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시작일까요? 종료일까요? 네, 이건 그냥 정황만 봐도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테스트를 종료한다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종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종료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볼까요? 인출 패키지에 대한 테스트를 계획 대비 96%를 실행했고 남은 테스트는 현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지금 인출 패키지 어떤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계획 대비 96%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계획 대비 100%를 하진 않았는데 96%를 했는데 그 남은 4%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 지금 현재 범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프에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테스트를 진행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목들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문맥을 정황상 잘 이해를 해보면 이건 종료 조건이 있다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항목 3번 보겠습니다. 거래 성능 테스트 환경을 설계, 셋업하고 확인했다. 뭔가 그 거래에 대한 그 거래 기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 환경을 뭔가 지금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환경을 설계하고 셋업하고 완료했다, 확인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 설정이니까 보통 이런 부분들은 테스트 시작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자, 4번. 현재 눈에 띄는 심각한 결함은 없으며 두 개의 우선순위가 높은 결함이 남아있다. 자, 어떨까요? 지금 결함이 이제 발견됐어요. 결함이 발견됐다는 건 뭘까요? 테스트가 이미 진행이 된 거죠.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결함을 찾아낸 거죠. 근데 눈에 띄는 심각한 결함, 크리티컬한 결함, 우리가 이제 결함의 어떤 그 심각도를 할당을 하잖아요. 각 결함마다 심각도가 높은지, 뭐 중간인지 낮은지, 그 다음에 처리의 우선순위가 높은지 중간이 낮은지 뭐 이런 식으로 뭐 3단계, 5단계 이제 조직마다 이렇게 심각도와 우선순위를 각각 결함마다 할당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결함이 이미 발견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잔존 결함의 내용들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잔존 결함의 어떤 개수나 이런 항목들, 비율 같은 것들은 보통 종료 조건에 허용되는 범위를 만족하느냐 이런 조건으로 보통 둡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개발자들도 막판 되면 막 해결해야 되는 결함의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결함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는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종료 조건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설계 명세를 리뷰하고 재작업했다. 뭔가 리뷰하고 재작업했다만 보면 뭔가 지금 정적 테스팅을 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종료 조건이 되려면 뭐 여기에서 리뷰의 체크리스트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설계 명세에 어느 범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한 뭐 크리티컬한 결함이 몇 개 발견했는데 해결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허용 범위나 기준들이 있어주면 이게 종료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본격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설계 명세서를 다 완성했다라는 것도 이제 시작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종료 조건이라기보다는 시작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세율 계산 컴포넌트의 단위 테스트가 통과되었다. 자, 이것도 5번과 비슷하게 단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마치 단위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종료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단위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디테일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커버리지 기준을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뭐 90,
그 다음에 뭐 결정 커버리지 80%뭐 이런 식의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준수했느냐, 그 다음에 발견한 결함, 크리티컬한 결함이 모두 해결됐느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커버해야 되는 코드에서 누락이 없느냐,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기준들로 다 끝났다라고 하면 뭐 종료 기준이 되겠지만, 여기선 단위 테스트가 통과됐다 그러면 뭘까요? 그 다음 통합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단계의 시작 조건은 이전 단계의 테스트가 완료가 된 것이 다음 단계의 시작 조건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D번이 되겠죠.